네, 안녕하십니까. 소아과학 교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수요일 PG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GR은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내분비의 김호성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제목은 Pediatric Endocrinology in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그래서 COVID-19에서 많은 변화, 또 발전, 또 여러 환자들의 질환의 상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성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소아에서는 훨씬 적게 걸리고 또 심하지 않게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있을 때 성인하고 어떻게 다르게 이뮤놀로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엔도크라인 디스오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피디애트릭 엔도크라인 디스오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전체 환자 중에서 소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있고 초기에는 그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1.7%에서 7.3% 정도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한 10%에서 16%까지, 2022년도에는 23%까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어, 어쨌든 성인보다는 더 적은 숫자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확진자하고 접촉이 됐을 때 성인에서는 한 3.5% 정도가 감염이 되는데 반해서 소아에서는 1.3% 정도가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13.4% 정도가 차지하고 있었고, 2021년도 하반기에는 한 22.4%까지 이제 더 증가가 됐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성인에서 백스네이션이 시작이 됐고, 또 델타 베리언트가 출현하면서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비드-19 인펙션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심한 정도는 굉장히 약하게 감염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거는 프랑스에서 그 조사했던 내용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입원하는 확률이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가 낮고, 또 사망하는 확률도 한 500배 정도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심하지 않게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그렇게 소아에서 감염이 적고 또 심한 정도가 적은 이유가 뭔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소아에서 그 익스포저 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왜냐하면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적고 또 여행하는 그런 비율도 적기 때문에 적게 발생된 걸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 호흡기 쪽이 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헬시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후에 그 중증도를 그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오베시티라든지 또 DM이라든지 다른 뉴럴로지컬 디지즈, 또 크로닉 디스오더가 있으면은 더 시비어하게 감염이 되는데, 소아는 이런 코모비디티가 훨씬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리셉터가 필요한데, 그 리셉터로 작용하는 것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작용하고 있는데, 소아에서는 이 AC2 익스프레션이 성인에 비해서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적게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에 들어온 이후에는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성인에 비해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페론
반응이 더 훨씬 강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관련된 T셀의 그 이뮤니티가 성인과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소아에서는 사이무스가 있기 때문에 사이무스에서 공급되는 T셀이 굉장히 많고 또 성인에서는 그 스트럭처럴 바이럴 프로테인에 대한 T셀이 증가하는 데 반해서 소아에서는 난 스트럭처럴 바이럴 프로테인에 대한 T셀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또 T셀 유저션 되는 확률이 더 훨씬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인펙션이 마일드할 때는 소아와 성인이 큰 차이가 없지만 어, 중등도나 심한 감염이 있을 때는 소아에서 인터페론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폴리큘라 헬퍼 T셀이 더 많고 거기에 반해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T셀 또 IgG가 더 성인에 비해서는 적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뮤노 패솔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중등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또 티슈 리페어의 캐패시티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가설들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리셉터로 작용을 하고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온 이후에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티에이즈 세린 2라는 거에 의해서 프라이밍이 돼서 잘라져야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안드로젠에 의해서 안드로젠이 이러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이즈를 더 발현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고 또 안드로젠의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RNA가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안드로젠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이 좀 더 잘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관여하는 시스템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그 심하게 감염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많고 그런 환자들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니비터를 사용했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비룰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고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니비터가 ACE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또 이 ACE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오는데 작용하는 데는 작용을 하지만 또 반대로 심하게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엔지오텐신 1이나 엔지오텐신 2를 분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AC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감염은 다 잘 될지 모르지만 심한 정도는 훨씬 작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니비터로 작용하는 그 그런 것들이 엔지오텐신 1이나 엔지오텐신 2를 더 쥐어주고 또 엔지오텐신 2가 엔지오텐신 2 리셉터하고 반딩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그 진행되는 그렁 인줄이라든지 또 카디오마이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더 줄여주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러한 약제를 쓰는 거가 도리어 더 프로텍티브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어, 특별히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도크라인 디스오더 각각의 그 질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라든지 시비어리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코비드 19 인펙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과거에 사스 인펙션이 있었죠. 그래서 사스 인펙션이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61명의 그 성인 환자 중에서 24명의 환자에서 센트럴 하이퍼코티솔리즘이 발견이 됐었고, 이거는 1년 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3명의 환자에서는 센트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동반됐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버시블한 하이퍼 피자이티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도크라인 디스오더를 갖고 있는 소아 환자에서 코비드 19 인펙션이 됐을 때 그 심한 정도의 영향을 줄 건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390명의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230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이제 입원하지 않고 좋아졌지만 한 158명 정도는 입원이 필요했었고 47명 정도는 ICU 케어가 필요했다. 상당히 비율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엔도크라인 디스오더가 있을 때 그렇게 더 심하게 감염될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분석을 했는데 DM이 있거나 또는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거나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거나 오베시티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율이 2배에서 한 9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ICU에 입원하는 확률도 마찬가지로 2배에서 한 11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엔도크라인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시비어하게 인펙션이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 소아 엔도크라인 디소더에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락다운이 있었고 또 소셜 디스턴싱이 있거나 셀프 아이솔레이션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크로닉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팅 비헤이버의 변화가 오게 되겠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에너지 호메오스테시스의 변화를 일으켜서 오베시티가 더 심해지고 오베시티가 심화하게 되니까 인슐린 뉴지스턴스라든지 또 팻 데포지션이라든지 하이퍼텐션이 오는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메타볼릭 신드롬, 그러니까 타입 2 DM이라든지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또 세리브로베스큘라 디지즈가 더 증가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설이 정말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그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것인데 락다운 전후로 봤을 때 바디웨이트의 변화가 있나를 조사해 보니까 한 2.67 정도로 좀 더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바디매스 인덱스의 변화가 있나를 조사해 보니까 한 0.77 정도가 락다운 이후에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테이블은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인데 20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비만율이 여자에서는 8.1%에서 8.4%로 약간 증가했고 남자에서는 13.8%에서 15.6%까지 증가를 해서 비만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남자의 청소년에서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하다라는 게 공통된 그런 보고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코비드 19 인펙션이 타입1 DM의 인시던스에 영향을 주는가를 메타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스타디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데 반해서 또 많이 그 보고하는 데서는 G 밸류가 5.8까지 증가되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더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DK가 더 많이 발생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1 이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거는 다른 스타디에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것인데 리스크 레이시 한 1.3 정도로
좀 더 디케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타이반 DM의 인스턴스를 증가시키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기전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크리아스의 아일렛 베타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타셀의 에이팝토시스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고, 또 이 베타셀이 알파셀이나 애시나셀로 변환하는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타입1 DM의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베시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타입 2 DM이 더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베시티가 있는 환자군에서 연도별로 오랄 GTT를 한 이후에 인슐린의 반응과 글루코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인데,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시티가 있는 그룹 내에서도 2020년, 2021년도에는 이 글루코스나 인슐린이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서 또 이팅 헤빗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많이 먹고 또 프레시 푸드를 적게 섭취하게 되겠고, 또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을 적게 섭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호메오스테시스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감소하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감소하고 패스트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오면서 타입 2 DM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알라바마 그 대학에서 조사한 것인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타입 2 DM의 발생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에 그 전해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서, 물론 하나의 대학에서 조사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타입 2 DM이 더 증가한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이반 DM이 있는 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거는 sick 매니지먼트를 더 강조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와 케톤을 더 자주 측정을 해서 혈당이 70에서 180mg per 데시리터 이내에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케톤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인펙션이 있을 때는 인슐린 요구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은 끊지 않고 더 잘 맞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해주고, 또 언더라잉 시크니스나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조금 더 그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는 환자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포플레이지아뿐만이 아니라 그 브레인 튜머가 있는 환자에서 판하이퍼피투리즘이 있는 환자에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환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오게 되면은 innate immune response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더 증가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도 더 위험성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감염이 있거나 열이 나면은 메이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 크라이시스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환자에 대해서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약을 미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팬데믹 동안 2건의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0세 된 여자 환자인데,
크레니어 파링조마 이제 수술 이후에 판하이퍼피투리즘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또 코티코스테로이드, 미니린 또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인데 코로나 감염 이후에 멘탈 체인지가 오고 또 스테이투스 에필립투스에 빠져서 외부 병원에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저희 병원으로 후송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듐 레벨이 118까지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시저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코티솔을 IV로 인퓨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노를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이 경우에는 람데시비르를 투여 5일간 치료했었고 또 스테이투스 에필lep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다졸람 인퓨전 또 IV 덱사메타손을 로 치료한 이후에 이제 좋아져서 회복이 된 케이스가 있었고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11세 된 여자에서 크레니어 파링조마 환자에서 비슷한 게 소듐이 떨어지면서 멘탈 체인지가 있고 시저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sick day rule이라는 거를 그 환자한테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있어서 열이 38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경구로 먹고 있는 하이드로코티손을 2배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39도 이상이 되면은 3배로 올려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운이 없고 자꾸 처지고 노우지아, 보미팅, 어브도미널 페인이 오면서 더 심해지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멘탈 체인지가 오게 되겠죠. 그런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하이드로코티손 100mg짜리를 IM으로 할 수 있게 처방을 하고 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에 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원래 치료받고 있는 병원까지 올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다는 거를 그 의료진이 알아야 제대로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준비시켜 주거나 저희는 뭐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보호자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하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변화는 프리코셔스 피버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팬데믹 이후에 발생률이 더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 그 그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인데 2020년도 5월부터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서 그 전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그런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공포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크로닉한 디지즈가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또 이런 크로닉 일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펙션에 대한 반응이 그 이뮤놀로직 반응이 떨어져서 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콜로지컬하게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나 인터벤션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아에서 왜 적게 발생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설명하는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오는 데 작용하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와 또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티에이즈 세린 2가 그런 그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율이나 또 ICU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또 코로나 감염이 있는 것 자체로 오베시티가 증가하고 타입 1 DM이나 타입 2 DM이 증가하고 DK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또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올 그런 위험성 또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이콜로지컬한 이펙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환자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그 강의 감사드립니다.